거론하는 것 자체를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성격이.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중인 평양 무인기 사건 결과도 보겠다며 2020년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사과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청와대는 북한이 과거 무인기를 보낸 것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균형된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원혜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상 취지와 달리 사용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 또한 마케팅이 아니냐, 사실상 생색내기다,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원은 4종류의 구매 이용권으로 나뉘어서 지급되는데요. 국내 숙박이나 일부 티켓 전용, 뷰티, 패션 전용, 배달 주문 전용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장보기에 쓸 수 있는 쿠팡 자체 이용권만 놓고 보면은 실질적인 보상은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사용 기한은 석 달이고요. 기한 안에 금액을 다 쓰지 못하면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조건도 까다로워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 있고요.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편의와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런 보상안이 적절할까요? 더욱이 입점 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상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5만 원권 보상안을 받으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쿠팡을 계속 써야 할지 고민은 더 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협중앙회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K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시간에는 환경 스페셜 매화 마름 논 저수지 물 빠지던 날을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돈이 지은 세계 시간을 통해서 건축물에 담긴 경제 이야기도 함께 풀어볼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협중앙회 개혁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요. 지난 8일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중간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중간 보도도 했는데요. 먼저 특별감사는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농협중앙회는 농업계의 삼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의 농협 축협 합해서 1,110개가 있는 초대형 조직이고 또 금융부터 농산물 유통, 농자재, 식품, 물류 등 농업 이 전반을 지배하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조합원들은 농협이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할 정도로 농협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또 10월에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매년 그랬듯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라든가 금품 선거 또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농촌 현장에 누적된 이 농협을 향한 분노가 이번 특별감사에 출발이 됐고요. 또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농협중앙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네, 그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바로 시작됐나요? 네, 국정감사 끝난 뒤 바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국정감사는 10월 말에 끝났는데 그로부터 한 달가량 지난 뒤인 11월 24일 특별감사가 시작돼서 12월 1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 특별감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별감사라고 이름 붙인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겠는데 농협중앙회는 민간 조직인 협동조합입니다. 즉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농업과 관련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상시 감독을 받는 구조입니다. 농식품부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형식으로 이 농협중앙회의 감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다만 이 관리감독 수준의 술렁술렁한 감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농협중앙회를 압박하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굉장히 다른데요. 농협의 문제점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의미로 농식품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 감사팀 자체도 이전과 다른데 농식품부 감사관실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협동조합 전문가 같은 이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여해서 26명가량의 특별감사팀이 가동됐고요. 네. 이 감사장을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두 곳에 동시에 설치해서 교차 점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특별감사가 한 달여간 진행이 됐거든요. 지난 8일 특별감사 내용을 중간보고 형태로 발표했다면서요. 핵심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뭔가요? 네, 지난 8일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세종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특별감사 중간보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엔 전문가로 특별감사팀에 합류한 하승수 변호사가 참석해서 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추가 설명했는데요.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농협중앙회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사회, 인사추천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모두 졸속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졸속 운영이 됐다는 건 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좀 훼손됐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농협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런 뜻인데요. 대표적인 게 인사추천위원회입니다. 농협중앙회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농민단체, 학계에서 다양하게 추천받아 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인사총무팀에서 일부의 농민단체, 일부의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조직에 쓴소리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건데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회도 졸속으로 운영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농협중앙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확인된 건가요? 네, 특별감사팀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지난 2024년 제15차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열렸을 당시 이 일부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 보수를 의결했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이사회 한 명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이 특별성과 보수금은 1억 5,700만 원가량 됐는데 이걸 즉석 안건에 올려서 지급한 것입니다. 누가 받았는지 좀 살펴봤더니 농협중앙회 부회장, 집행간부 여러 명한테 주는 금액이었고요. 1인당으로 따져보니까 한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줄여서 조감이라고 부르는데 네. 조감이도 재구시를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책사항 중에서 74건은 징계심의회 회의에 붙이지도 않았고요.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처분에 그치는 등 이 지역농협 대상 감사 결과 처분 조치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 조합장의 성희롱 문제나 업무상 배임 등의 중징계 사안도 이 가벼운 징계로 넘기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농협중앙회 특별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사실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조직운영 과실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호동 회장이 당사자가 된 특별감사 내용도 있습니다. 네. 해외 출장 시 숙박비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환율로 1박당 36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과다 사용했습니다. 하루 숙박비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 정도까지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농협중앙회장의 업무 추진비도 문제가 됐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 해명하는 농협의 입장도 굉장히 궁색한데 농협중앙 입장이 이렇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회장 비서실에 배정한 거지 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밖에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나요? 예, 특별감사 결과 2건은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기관이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 그리고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입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의 집행과 관리도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요. 특히 농협중앙회의 통치자금이라는 별명이 붙은 무이자 자금이 있는데 이 무이자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이 있는 조합과 같은 특정 조합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별감사 중간 보고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최종 보고는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허리를 숙였는데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이 농협중앙회 회장뿐만이 아니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 신문사 회장 겸직을 통해서 3억 원의 추가 연봉 또 억대의 퇴직금이 있는데 이런 특혜들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농협중앙회장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뜻도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하나마나한 사과를 하면서 굉장히 싸늘한 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같은 날 성명을 내면서 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불법 선거자금, 뇌물수수 의혹,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이 중대한 사안의 중심에 현 농협중앙회장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셀프 면죄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 특별감사 중간보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인 권한구조,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지배구조, 또 형식화된 감사 시스템이 농협의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번 기회에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농민조합원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종 부조리를 다 끊어낼 수 있는 농협 개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도 넘쳐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정현재 PD가 아주 유익한 KBS의 콘텐츠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K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시간인데요. 정현재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희가 쉴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한 편씩 고르시느라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고민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콘텐츠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환경 스페셜이라는 우리 KBS의 콘텐츠 골라봤습니다. 우리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시선들을 접해보고 네.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정은혜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환경 스페셜 이제 종영됐죠. 그러니까요, 이제 못 네, 보죠. 저희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 스페셜이라는 채널에 1,500여 개의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편은 2009년에 방송된 매화 마름 논 저수지 물 빠지던 날 편입니다.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드렁허리라는 장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굴 파고 들어가서 막 짝짓기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우와. 매화마름이 꽃을 피우는 장면, 굉장히 작은 꽃이에요. 네. 물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꽃인데, 그리고 여왕개미가 산란을 하면서 알을 보다듬는 장면, 뭐 우와. 송사리가 막 알 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 이런 것도 있고, 출연하는 동물, 곤충 뭐 이렇게만 해도 뭐 장구애비, 외가리, 원앙, 줄장지뱀, 왕물매미, 물장군 막 등등 진짜 다양한 동식물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요즘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사실 곤충들 이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스페셜 프로그램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편은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일단 이 프로그램의 오프닝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서해 북단 강화군 송해면 어떤 저수지가 있다. 평범해 보이는 저수지 같지만 사실 이곳은 논이다. 겨우내 물을 가둔 논은 매화마름의 꽃밭이다. 5월, 매화마름은 새끼 손톱보다 작은 꽃을 피운다. 매화마름은 흔한 잡초였다. 하지만 지금은 농약과 경지 정리로 멸종 위기에 처한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이다. 이제는 거기에 대형 저수지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네네. 더 이상은 하지는 않는데, 2009년 그 당시만 해도 매해 5월에는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거기에서는 저수지 같은 논에서 물 빼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매화마름이라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식물이 군락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군락지 주변에 많은 동식물들이 이렇게 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물이 빠지니까 그 동식물들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그렇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을 이장님 연락처를 물어서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정말요? 예, 아직도 그 매화마름 그걸 예전처럼 볼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도 그 매화마을 군락지를 관리하는 분은 계시는데, 네. 농민분들이 논에 이렇게 물을 가두려면 비용이 좀 꽤 발생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도 딱히 없고, 그래가지고 논에 물을 대지 않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남아 있어서 네. 그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드렁허리와 물장군이 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맨 땅의 모습을 드러낸 드렁허리. 논두렁에 굴을 파고 살고 야행성이어서 좀처럼 보기 힘든 녀석이다. 코로 공기호흡도 하기 때문에 물 없이도 어느 정도 버티지만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잠수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드렁허리요. 이거 어떻게 사나요? 이거 논두렁 밑에서 근육을 파가지고 거기서 사는데요. 예. 은눈으로 쑤시면은 물이 빠져요. 이거 아주 농사 짓는 데는 피해가 많은 거죠, 이거. 어이, 미끄러워. 야, 힘 좋다. 논에 사는 대표적인 물고기였던 드렁허리. 하지만 요즘은 농약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논에서 보기가 어렵다. 드렁허리는 굴 속에서 번식한다. 성장하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조원을 하고 굴을 파 산란방을 만든 다음 알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 빠지는 날 물장군이 발견됐다. 인기척에 놀라 위협 자세를 취하는 물장군. 배끝을 들어올려 위협 자세를 취한다. 물장군은 우리나라 수서곤충 중에 가장 크다. 최근 개체수가 급감해 법적 보호를 받는 종이다. 배끝에 있는 호흡권을 내밀어 숨을 쉬는 물장군. 녀석의 앞발에 걸리면 개구리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드렁허리는 네.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네. 이게 좀 장어 같은 동물인가 봐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쵸? 네. 장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못생겼어요. 조금 더 못생겼는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아까도 소리가 나왔지만 드렁허리의 굴을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서 찍은 화면이 나오는데, 야 진짜 저거 진짜 어떻게 찍나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물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물장군이 이렇게 산다는 게 여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증거다. 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저새도 나옵니다. 저새 어떻게 생겼냐면 부리가 그 주걱을 길게 늘어뜨린 그런 부리가 길어요? 네, 긴데 주걱을 길게 늘어뜨려서 끝에 약간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긴 새거든요. 좀 먹기 쉽게 생긴 건가 보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진화를 했겠죠. 근데 이 저새가 쇠백로, 외가리 이런 다른 새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흔히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래요. 희귀한 장면일 텐데 네. 그래서 담겨서 너무나 다행이고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약간 감탄하면서 또 본 장면을 소개해드릴 건데 여왕개미가 알을 산란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왕개미가 다리를 세우고 배를 끌어당긴다. 배 끝에 알이 보인다. 여왕은 더듬이와 턱으로 알을 쓰다듬는다. 산란의 진통은 개미에게도 있다. 여왕개미가 알을 빼낸다. 여왕개미가 쓰다듬지 않으면 알은 세균의 침입을 막지 못해 부패하고 만다. 여왕개미는 알에서 일개미가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돌본다. 물 빠지던 날부터 모내기 한 날까지 3일.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이 돼 순환된다. 이게 지금 내레이션 맡은 분이 저희 아나운서 배창보 선배이신 것 예. 같은데 정말 아침부터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 그리고 멘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보다 목소리도 조금 젊으시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여러 가지 동식물들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굉장히 반가운데 근데 실상 농사를 짓는 그분들께는 이 새나 이런 것들이 꼭 반가운 존재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모가 심어진 다음부터 새는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원앙은 논에서 올챙이와 풀씨를 찾아 먹는다. 새를 쫓기 위해 할아버지가 소리를 낸다. 하지만 새들은 이미 할아버지와 익숙해져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96의 할아버지. 하루 종일 양철판을 두드리지만 노는 너무 멀리 있다. 한 폭이라도 던지려는 농부의 마음. 쓰러진 모를 세우고 빈 곳에 모를 채운다. 쌀은 정성과 자연을 먹고 자라 다시 우리의 배를 채운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공존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농사라는 게 자연에서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식물들하고 호흡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 한가운데 꽁이 둥지를 틀어서 밭을 못 갈게 되는 농민 사연도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매년 오는 그 제비를 처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장면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노부부의 집에 둥지를 튼 제비. 새끼는 모두 5마리다. 어미는 나방을 물어왔다. 제비는 하루 200회 이상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에게 먹인다. 커졌는 걸. 마당 한켠은 제비의 공간이다. 근데 지금 한 3, 4년째 들어오는데 아주 들어오는 거 좋아서 그건 나갈까 봐. 지금 그래서 아주 대문도 열어놓고 어디 가요. 문 닫히면 못 들어갈까 봐. 제비는 논에서 먹이를 구하고 사람의 집에서 새끼를 키운다. 할머니와 제비 사이에는 오래된 소통이 있다. 산 기슭에서 조심스레 어미가 걸어온다. 꿩이 알 품기를 하는 중이다.
꿩 둥지는 밭 한가운데 있다. 밭주인은 들깨를 심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다. 숙꿩이 긴장한다. 꿩의 둥지는 무사할 수 있을까? 경운기에 놀라 달아나는 녀석은 두더지다. 밭에 터줏대감으로 살았는데 한순간 밭가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농부는 경운기를 멈췄다. 꿩 둥지 때문이다. 알을 품고 있는 꿩은 경운기와 사람의 접근에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 왜 여기는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작업을 안 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갈아엎어 이걸 꽁알이 8개나 있는데 이걸 불쌍하게 이게 생각하면은 참 갈아엎었으면 좋겠는데 이 꽁이 참 악동이잖아 이게 농사꾼들한테는 아주 철천지 왼수라고 콩 막 뽑아먹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저걸 어떻게 갈아엎어요? 그럴 순 없죠. 농부는 꿩 때문에 들깨 심는 것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농부가 갈아엎다 남겨둔 밭. 참새들이 몰려와서 모래 목욕을 한다. 전 참새가 모래 목욕하는 장면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뭔가 평화로운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KBS 저수지 물 빠지던 날 이렇게 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가 그곳에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이 그대로 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자연을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현재 PD, K 콘텐츠에 대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5년) 그림과 함께 풀어봤던 경제 이야기 코너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시즌2로 돈이 지은 세계의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새해 첫 출연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지난해 그림으로 풀어주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함께 재밌게 풀어왔는데요. 네. 올해 코너명이 흥미로워요. 돈이 지은 세계? 이건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나요?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랜드마크 건물이나 혹은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가지고 뒷얘기 그리고 연관된 경제 얘기를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급 건물들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또 이제 오래전 왕정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 강력한 왕권이 있을 때만 이런 건물들이 네. 지어졌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그죠. 들여서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또 하나의 뭐 단초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현대에 오게 되면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런 랜드마크급 건물이 경제적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는 당연히 수많은 돈 얘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은 세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림과 경제를 책으로 엮어내시더니 이제는 건축과 경제를 이제 그 다음 미션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잖아요. 어떤 건축물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우리가 전 세계 돈의 중심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돈의 중심지 네. 정말 여러 군데가 저는 떠오르는데 네. 어디가 먼저 그래도 뭐니 해도 뉴욕이겠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존재하고 있는 뉴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네.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하면 아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 뉴욕을 배경으로 한 네.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도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죠. 사실 뉴욕 여행 가면 꼭 가는 필수 코스기도 하고요. 근데 건축물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얘기를 한 번도 따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어지고 나서 한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931년도에 지어졌는데 네. 지상 102층이고요. 당시 건물 높이가 381m였습니다. 근데 381m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게 400m 넘는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가 흐른 1953년도에 건물 위에 안테나 탑을 올려서 지금의 모습이 되고요. 건물 높이가 443m로 높아집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축 양식으로 보면 전형적인 아르데코 양식의 건축물이거든요. 네. 아르데코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일단은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유행한 뭐 디자인 양식을 얘기하는데요. 건물 떠올리시면 아 이게 아르데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직선을 좀 많이 활용하고 네. 우리가 기하학이라 그래서 기하학이라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건축물 디자인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했었고 겉에는 약간 금속성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화려했겠네요. 네, 그래서 좀 화려하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신소재예요. 스테인레스라든지 네.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구나. 건물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녀오신 분들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안에도 금속성으로 이렇게 막 디자인돼 있고요.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뭐 금속으로 이렇게 막 뭐가 그려져 있고 꾸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데코 전형적인 양식의 건축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 건축물 디자인을 네. 아르데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였군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아르데코 양식 특징 중에 하나일까요? 위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건축물의 양식은 아르데코는 아니고요.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좀 좁아지는 형태가 된 것은 그 당시 규제 때문이거든요. 규제 때문에 어떤 네. 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인 호황을 누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뉴욕으로는 사람도 돈도 막 모여들던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값이 토지값이 지금 계속 올라요. 네네네. 그러면 수익성을 확보를 하려면 여기에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뉴욕 맨하튼 지역의 건축물들의 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거 건축물이 너무 높아져서 시야를 가린다. 네. 앞이 잘 안 보여.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그 건물 지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이른바 일조권이라 그래서 해를 못 받는다. 네. 이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앞에 있는 빌딩들 이렇게 해를 우리가 못 받는다. 일조권 문제. 그리고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면 바람 문제도 생깁니다. 이 건물들이 바람을 막아서 공기의 순환이 안 되고 이른바 빌딩풍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뉴욕시가 1916년도에 건물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정 층 이상이 되면 건물 폭을 줄이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31년도에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렇게 높이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면적에 따른 어느 정도 층이 올라가면 건축물이 이렇게 좁아져야 좁아지도록 되군요.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디자인의 기초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규제 때문인지는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그것 때문에 건물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고층 건물들을 보면 뭐 규제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에는 종합돼서 이런 건축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도 큰 몫을 했죠.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지는 데는 일단은 재련기술의 발달이 건축물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쇠라고 부르는 주철 을 예전에 건축물에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강도는 높은데 굉장히 무거워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축물의 무게는 더 하중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더 높은 온도에서 탄소 함량을 낮춘 강철을 재련해 내면서 이 초고층 건축물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죠. 무게도 줄이고 이 강철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에 더해서 건축물의 뼈대를 철제로 활용하는 철골 구조 방식이 도입된 게 이 초고층 건물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 임대를 100층에서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너 100층까지 걸어 올라가라 그러면 절대 임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강기. 이 승강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이 초고층 빌딩에서 했고 특히 승강기는 사실 그 이전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었는데 네. 승강기의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승강기가 초고층 빌딩에서 만약에 승강기를 잡고 있었을 때 이 로프가 끊어져서 추락했을 때 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 게 이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1850년대 후반에 이 승강기 안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끊어져서 추락을 하게 되면 안전장치가 이걸 이렇게
탁 잡는 잡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때 개발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이 건물을 높여도 된다.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섰다 보시면 되죠. 저희가 매일 승강기를 타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곳에 숨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당시 1929년에서 31년까지 미국에서는 세계 초고층 빌딩, 제일 높은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한 경쟁이 있었거든요. 무려 3번이나 이 시기에 이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바뀝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맨하튼 빌딩이라고 하는 72층 건물이 먼저 지어져요. 네. 요게 이제 요즘은 트럼프 빌딩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거든요. 네.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워터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인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크라이슬러 빌딩을 같이 짓고 있었어요. 근데 설계상으로 보면 이 맨하튼 빌딩이 초고층 빌딩의 타이틀을 갖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워터 크라이슬러가 비밀리에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건물 위에 첨탑을 올려서 이 타이틀을 뺏어갈 계획을 세우고 그 위에 탑을 지어서 더 높게 한다 이거군요. 그래서 완공 시기도 뒤로 살살 미루면서 얘가 완공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치 게임이네요. 네. 그래서 그 38m 정도의 첨탑을 위에다 올려서 283m의 맨하튼 빌딩보다 36m 높은 319m로 불과 한 달여 만에 위에다 첨탑 올려가지고 이 타이틀을 뺏어갑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까 이제 자동차 회사 워터 크라이슬러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제너럴 모터스의 부회장을 지낸 존 레스콥하고 프랑스 유명 화학기업인 듀폰가의 피에르 듀폰이라는 사람이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한 1년여 만에 이 빌딩을 올리면서 1931년 5월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로 이 타이틀을 또 뺏어오는 불과 한 3년 사이에 이런 타이틀 경쟁이 있었다는 점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재밌네요.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끼리 이렇게 높은 빌딩 경쟁을 했다는 거는 혹시 그때는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이 당시 엄청 잘 나갔었나요? 그렇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그 건물이 1,500만 달러 정도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돈이 일반적인 노동자들 10만 명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개인 자산으로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빌딩은 개인이 지어 올린 건물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했다는 건데 은행에서 돈 빌리고 금융권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으는 신디케이트 방식, 공동 투자 방식을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건물을 더 높게 올렸으니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혹시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크라이슬러 빌딩 1,500만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4,100만 달러 자금이 소요됐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대출, 나머지는 공동 투자로 했는데 어찌 보면 근대적 부동산 개발 시기 이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더 많이 들었을까요? 이게 스테인리스 소재여서 그랬을까요? 원래 건물은 층고가 올라가면 배 이상으로 돈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 높이를 높인다는 게 엄청난 돈이 더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율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올라갈수록 훨씬 더 뛰어 올라가는군요.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투자한 사람들 아주 큰 돈 벌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도에 완공됐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대공황의 한 중심이었거든요.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는 대공황이 시작된 초기였지만 완공이 됐을 때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공실률이 절반을 넘었어요. 50%를 넘으면서 그 당시에 엠프티 빌딩, 빈 빌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수한 사람들이 이걸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넣고 거기에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조명도 설치하고 관광 개발도 하고 위에 탑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탑이거든요. 방송국들에게 방송탑 임대해가지고 돈 벌고 하면서 굉장히 수익성 높은 건물로 변화를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은 세계 최고층 건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은 세계 최고층 빌딩은 800m가 넘거든요. 부르주알리파라는 건물이 생기면서 2010년도에 이제 그 건물이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됐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나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부동산 리츠 여전히 여러 사람이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뭐 한 주가 한 6에서 7달러밖에 안 나거든요. 나도 그 관광 수입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 주식 사시면 됩니다. 네, 지금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돈을 지은 세계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전미사인 답다는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그런 느낌이나 요소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뭐뭐스럽다도 있는데